요즘은 산미라고 그러죠. 네. 약간 좀 시큼한 맛. 그거 있는 커피가 좋습니다. 그게 몸에도 좋대요. 그래요? 네, 그 산의 성분이 네. 뭐 좋다고 제가 이제 백년의 아침 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네네네네. 들어보니까 네.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왕 마시는 커피라면. 그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뭐. 산미 있는 게 조금 더 낫더라. 네, 네. 금요일 아침이죠. 백년의 아침. 그렇죠. 네. 11시에 옵니다. 네. 자, 백년의 아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커피는 운조 커피로. 운조 커피로. 네. 네. 하루 상쾌하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 또 올랐죠? S&P 500 지수 역사적 신고 지수가 1% 남았습니다. 1% 오름 또 역사적 신고 신고가 지수. 또 가는 거예요? 예. 다 왔구나. 나스닥은 아직 좀 남았나요? 네, 아스닥은 좀 남아 좀 있고 남았고. 지수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정말 강한 시장이 됐는데 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시장과 지표에는 전체 매크로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지표의 변화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이 어제 많이 올랐던 것은 뭐 나스닥 1.39%, S&P 500 0.97% 올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5% 올랐습니다. 반도체 주도로 추가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4.3% 올라서 $130 됐고요. 테슬라도 3%, 인텔 3%, AMD 4.5%, 뭐 전체적으로 또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있는 넷플릭스나 알파벳 이런 것도 2%씩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도 좀 덜 떨어졌는데 반등할 때도 좀 약했는데 또 후발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거는 먼저 어제 현상만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 그 보면은 유가가 73.8달러예요. 많이 떨어졌죠. 유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가는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달러인데스가 101.7. 이게 달러인데스가 100 아래가 잘 안 내려갑니다. 100 아래 거의 못 보신 적 없죠. 최근에. 예전에 막 2019년 막 이 정도. 예. 101.7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 원화가 1332원까지 떨어졌고요. 한 40원 떨어졌습니다. 예. 위안화가 7.17에서 7.13까지 떨어졌고요. 반면에 엔화가 146엔까지 142에서 올라가다가 다시 또 146엔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요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런 환율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뭘 기대를 하느냐를 보면은 일단 다른 거 다 빼고 우리나라의 영향을 준 건 어제 엔화의 영향을 주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은 달러인데서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달러인데서 떨어지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서 공약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 공약의 경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경제 정책에 의하면 미국의 정부 부채는 급속도로 더 많이 늘 것이다라는 우려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지금 당장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경제 정책들이 그 일종의 경기 부양 정책들인 거죠. 네. 그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시중에 돈은 더 뿌려질 거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를 지금 25bp 할 거냐 50bp 컷할 거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이 되면은 달러인데스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인데스는 지금 더 떨어지는 상황에 지금 이제 이 직면에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반면에 엔화나 다른 쪽은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인데스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냐 그런 게 아니고 달러인데스가 떨어지는 거는 결과일 뿐이고 네. 그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는 대선 공약에서 나오는 지금 트럼프 해리스의 경제 정책들이 경기 부양 정책 쪽으로 지금 뭐 포퓰리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은 미국의 경착륙 무슨 경착륙이야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음.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네. 영향을 주었습니다. 4.3%를 올랐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135달러로 했고요. 좀 비교적 좀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데 블랙웰 출시 지연으로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요걸 걱정을 하는 쪽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양호할 것이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오르는 부분하고 그동안에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우려를 했던 부분, 경기 침체 이 부분이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장은 어제 빠졌습니다. 어제 빠진 게 이건 진짜 어제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장중에 원화 강세가 됐어요. 네. 원화 강세가 되면서 코스피가 1% 하락한 조합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원화 강세가 된 때는 보통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주면서 원화 강세가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화 강세가 됐는데 코스피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래서 장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보합 시작 후에 하루 종일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오후 들면서 막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오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니케이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그래서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같이 당연히 우리 원화도 같이 따라 붙은 거예요. 같이 따라서 강세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저는 하고 있냐면은 장중에 엔화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직전에 8월 초에 엔화 강세가 되면서 시장이 텐트럼을 일으키는 걸 봤잖아요. 네. 그걸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엔화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니케이 하락하는 거 보면서 야, 요번에 그 비슷한 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또는 이것도 결과치이고요. 우리의 결과치고 그 과정 속에서 엔화의 흐름을 잘 보세요. 162엔 갔다가 142엔까지 추락하면서 네. 추락이라는 거는 엔화는 강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엔이 추락한 거니까 네. 숫자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이게 147엔까지 7점 몇 엔까지 다시 올라왔었어요. 네네. 그 과정 속에 정상화됐거든요. 음흠. 근데 이게 다시 또 그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 뉴스가 네. 계속 있었습니다. 네. 다시 이거 더 이상은 안 내려가 엔화가. 그러면서 베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쭉 빠지면서 그냥 그러면 그 베팅한 애들 또 지난번처럼 패대기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오후에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단기적인 시각으로 요런 게 일어난 거예요. 네. 어제 그런 게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코스피가 하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화가 강세일 때는 코스피가 상승하고 원화가 약세일 때 코스피 하락이 거의 베타 계수라고 그러죠. 네네. 이 동조율이 1% 베타 계수 1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거의 같습니다. 근데 어제 반대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를 그동안에 올라왔으니까 매물 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차익실현 매물 나오지. 뭐 다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이 네, 나왔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은요? 그리고 하루에 1%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인 거는 예. 혹시 어떤 얘기 나오는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예. 어제 환율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환율. 왜 그랬는가를 지금은 이제 어제 시장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네네. 이유는 좀 아, 다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험, 은행,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이건 이제 실적이 좋게 이번에 발표가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엠폭스 지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이 관련 주고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확산 모드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네. 테마 형성이 또 돼서 그쪽만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얘네들은 시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시장하고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시장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 변동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율이 왜 그렇게 움직였냐?
있을까라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냥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환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현상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엔화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기사에 깔려 있습니다. 왜요?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의 후보가 엔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일본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할 쪽으로 갈 거야. 잘 네.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를 지켜보자고요. 이제 그쪽으로 엔화는 강세로 갈 거라는 걸 기저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저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달러인데스는 하락하겠죠. 네. 그런데 달러인데스를 하락할 만한 요인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뭐냐?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죠. 금리 인하하면 달러인데스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대선 경제 정책들이 나오는데 포퓰리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달러인데스는 하락했구나라는 걸 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기저의 사람들이 어떤 흐름을 갖고 시작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달러인데스는 하락하고 엔화는 강세로 갈 수 있겠구나. 대선 전후든 내년이든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와 특히 위안화는 달러인데스에 이제 크게 반등하지 않지만 우리는 위안화에 원화가 일단 연동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위안화가 어저께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원화도 같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달러인데스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화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 때문에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상대적인 거였거든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좋았어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경기 둔화를 얘기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달러인데스 기준으로 딱 놓고 봤을 때 달러인데스가 하락할 요인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경기지표 둔화, 금리 인하, 경제 정책, 엔화 강세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달러인데스가 이제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이쪽의 플레이어들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달러인데스 하락 쪽으로 플레이를 바꿔 여태까지 강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네. 바꿔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이 얘기하면서 잠깐 다른 얘기를 잠깐 비껴가 볼게요. 외국인들이 올해 네. 23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했잖아요. 네. 환율이 1,350원, 1,370원, 1,400원을 넘어가니 마느니 할 때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는 외국인들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네. 외국인들이 여기서 1,400원을 넘어서 1,500원, 1,600원 갈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사지 않는다. 네. 판다. 근데 그들이 산다는 얘기는 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전체 큰 규모를 자금을 운용하는 쪽이잖아요. 그쪽은. 네. 그런 펀드들은 아마도 원화가 강세로, 그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를 가는 거를 보면서 샀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이 좀 싸다. 환율 때문에. 환율로 보면 환율 덕분에 좀 싸졌다. 원화가 지금 얘기를 1,300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들은 일단 환율에서도 엄청 이익을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네. 약간 빗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자금들은 이 흐름을 분명히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달러 약세, 엔화 강세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뭐 그럴 이유도 별로 없지만 우리 원화가 강세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가 막 좋아져요. 원래 한 나라의 통화는 그 나라의 경기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국과의 통화치에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이 강세가 보인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가가 또 하락을 했어요. 그 유가 가기 전에요. 예. 그 환율이 예. 경기랑 이제 대충 같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근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아직 안 좋아진 건 아니고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반영을 하는 거죠, 이제. 경기가 조금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달러가 예. 달러 이 정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 고점으로부터 많이 떨어졌지만 최근 아. 들어는 102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떨어진 건 네, 아니고. 네, 네. 저 고점에서부터 114까지 갔었나요? 네. 그때는 아주 특이한 경우들이 발생이 네. 됐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막 치고 올라가고 막 그랬을 때 네네네. 그럴 때 간 거고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때가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예, 달러 그건 강세 비정상이고. 때였던 예. 거고. 예.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화가 좀 많이 약세가 된 거고 예, 지금은 달러가 어느 정도 제자리 찾아가는 거고 예.
당연히 이제 달러 제자리 찾아가면 우리도 이제 약간은 더 예. 강세가 되는 거고. 원래 제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1,350원에 있었던 거는 2000 외환위기 이후에 4번 네네네.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경기 상황이 막 예. 이상하게 출렁거려서 이렇게 예. 저 환율이 간 건 아닌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이걸 자꾸 전체 얘기하고 좀 흐름을 얘기하냐면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만에 약세했다, 일주일 만에 강했다 이런 건 특이한 경우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 지금의 움직임은 앞으로 달러너스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약세로 갈지 않겠냐라는 거를 큰 흐름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네. 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반영을 하고 음.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좀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면 어제 지금 이조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냐라는 거는 제가 이제 시황 설명에서 말씀드린 거였지만 왜 요걸 설명드리면서 그 후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은 네. 이게 기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달러 강세 쪽에 베팅을 하는 자금들은 이제 서서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금씩 하지만은 어떤 순간이 되면은 시그널이 나오면 급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급하게 하는 거가 BOJ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엔화가 갑자기 막 급격하게 강세가 되거나 이럴 때는 급하게 그것들을 뒤바꿔야 되죠. 네. 원래 포지션을 뒤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제 또 원화가 또 많이 또 특별히 또 많이 강세가 된 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고 슬픈 얘기긴 한데 네. 슬픈 표현은 적당하진 않지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하고 아마도 웬만하면 할 거란 네, 말이에요. 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인상하면은 엔화 강세가 될 거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하면 달러는 약세가 될 거고 네. 요거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상대 가치 이런 거 다 빼고 그 사이에 껴 있으면서 연동하면서 움직이면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우리나라 하도 관심이 없어. 금통이 열리잖아요. 금통일 22일. 이번 금통위에 우리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동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상대적으로 상대 가치를 봤을 때 달러는 떨어질 거고 얘는 또 같이 금리 인하하면서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같이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버티고 있고 얘네는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세로 간 거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반영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동결을 반영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복합적 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쭉 기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어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뭐 정프로님은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거 모르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동결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직전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못 박았어요. 네. 뭘 때문에 못 박았냐?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제 오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온 뉴스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서울 집값 더 오른다. 네. 한국은행에서 8월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을 지수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요. 100 넘으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100 아래면 내려갈 거라고 보고 이 118이 나왔는데 이 118은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집값 올라갈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돈 싸들고 지방에 있는 거 다 싸들고 올라가서 이거 사야 된다. 그런 인식을 뭐랄까요. 일부인데 저는 약간 비판적인 인식으로 항상 이걸 보는데 언론이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들에 보면은 야 지금 그쪽 가서 사야 돼 또는 야 지금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 돼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가운데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 종합해 보면 어떻게든지 요번에 집을 사야 돼. 그리고 요번에 또 기회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담보는 더 늘겠죠. 가계대출 더 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저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주담보 대출은 올리고 네. 주택 정책이 나왔는데 그날 주택 정책 나온 그날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날 83 대책인가 뭐 나왔을 때 제일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해?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동결 얘기하고 있는데 엔화는 강세고 이제 달러로 떨어질 거고 우리는 동결한대. 그럼 강세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네. 네, 지금 상황이. 어.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어제 특별히 많이 움직였던 건 우리가 금통이 앞전이었고 엔화가 급격하게 어저께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 뭐 얘기하면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해석은 이유. 그렇고 그러면 네. 이사님 우리가 달러는 그래 앞으로 네. 좀 약세로 가게 될 거야. 네, 예. 엔화는 강세로 가게 될 거야. 예, 라는 예. 큰 그림을 그리고 예. 우리가 어떤 투자에 어떤 뭘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원화는 어느 쪽으로 갈 거야라고 그럼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원화도 그러면 강세로 잡긴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원화는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은 네. 경기의 상황을 보면은 원화가 아주 강세로 가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는 수급의 영향을 훨씬 더 통화 가치는 경기도 있지만 수급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데 수급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이 통화기 때문에 우리 원화는 달러가 약세로 가고 엔화 강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변하면 우리 원화는 저절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원화가 만약에 1,300원 아래 떨어져서 1,250원, 뭐 1,200원대로 간다. 네. 그러면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은 텐트럼을 일으켰잖아요. 시장은 중기적으로 장기까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중기적으로 시장에는 우호적인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가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 중동의 지정 리스크 축소에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라고 제가 썼습니다. 시장에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쭉 들어보면 상충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이거 되게 복잡한 얘기를 제가 몇 줄로 써놓은 건데요. 네. 상충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대선 경제 정책들이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부양 정책이나 경기를 살리고 또 주택 시장을 살리고 뭐 이런 정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포퓰리즘 얘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는 정도로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경기는 어느 정도 살리잖아요. 네. 그럼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게 경착륙이 연착륙으로 가면서 경기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달란드스가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버틸 가능성이 좀 네.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가 좀 다르잖아요. 이 내용이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달란드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를 반영해서 떨어질 건데 그런데 만약에 경기를 반영해서 달란드스가 떨어진다면 그러다가 경착륙 때문에 어떻게 해? 요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또 그래서 제가 상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경제 정책을 보니까 미국의 경착륙은 아닐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환율에서 또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미국의 가장 강세론자 그 이름이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탐리 이런 탐리인가? 분들. 예. 네, 탐리. 네.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톰니. 예.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어제 뉴스에 나온 건데 2030년까지 S&P 500 지수가 지금 5,000 몇 포인트죠? 5,600포인트잖아요. 이게 역사 신고 지수 근처 왔다 그랬잖아요. 15,000포인트 간다고 막 지르고 그래요, 지금. 5,600, 15,000이요. 세배 간다. 그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좀 올라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보면은 달러 약세와 경기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서 이게 쉽지 않다, 지금. 결론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결론 내리면 어떡하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어제 이유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들이나 상충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환율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 환율도 우리 경기가 안 좋은데 원화 강세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화가 강세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건 상충되는 건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충되는 게 경제에서는 굉장히 많다. 경제 지표에서는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이걸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명확히 좀 흐름을 짚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혹시 그것에 이 이야기의 뉘앙스를 제가 좀 해석을 예. 해보면 예. 그럼 사실 연말까지 일본이 금리를 몇 차례 올릴지 모르고 미국이 금리를 몇 차례 내릴지 모르고 예. 대선 정책 때문에 이게 경기가 둔화될지 경착륙될지 연착륙될지 모르고 예. 연말까지가 좀 되게 불투명하다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도 그렇죠. 그게 올 하반기에 정확히 짚으시죠. 올 하반기에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인 거예요.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인 거죠.
그렇게 정도 설명을 드리고 좀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을 들었는데 아침 네. 뉴스거리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제 네. 아침에는 제가 그냥 데일리니까 이제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만 주로 좀 하는 편인데 이걸 설명을 드린 거는 어제 갑자기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질문들 많이 맞아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원화 하락과 원화 강세 즉 그리고 코스피 하락은 특이한 조합이다. 그래서 이 설명을 어저께 상황을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저의 기대 바람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하나 뭐냐면 네. 제가 매일 아침에 미국 시장 체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중요한 종목들 보고 그리고 우리 MSCI 한국 ETF나 MSCI 이머징 지수나 뭐 이런 거 지수들을 봐요.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는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맨 위에 있는 거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밑에는 까만색에서 가운데 이렇게 잘라놓은 거고요. 이게 IC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죠. 네. 여기가 이 옆에 수평선을 쭉 그리면 여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8월 1일이에요. 이게 8월 1일입니다. 우리 ETF 미국에 상장된 ETF는 8월 1일 지수까지 와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건 코스피입니다. 어제까지의 코스피. 요게 8월 1일이래요. 요 8월 1일 지수가 얼마냐? 2,787포인트입니다. 네. 네. 지금 2,700도 안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약한 상태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여기서 꼭 뭐 좀 더 힘을 내주면 이거 쫓아 끌려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우리나라 시장 ETF는 네. 지금 우리 현재 시장보다는 더 높게 올라와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만 디커플링돼서 빠진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끌려 올라간다고 표현을 썼는데 네. 거기서 올라가면은 우리 시장 거의 맞춰서 갑니다.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자 그러면 시장은 약해요. 그럼 나는 뭘 보고 갈 거냐? 그러니까 종목 위주로 좀 이렇게 시장을 자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볼까요? 빨리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뒤에 있는 좀 자잘한 건 빼겠습니다. 그러면 좀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 경고 신호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노동시장과 일부 선행 지표에서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임시 고용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은 일종의 선행 지표다. 신용카드 연체율 및 영세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느리게 진행되기보다는 로켓처럼 솟았다가 깃털처럼 내려가곤 한다. 이해되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네. 한번 딱 그러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냥 실업률이 팍 올라가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연준 총재 중에서 가장 매파인 카시카리 총재 있죠. 오랜만에 이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과 위험 균형이 바뀌었다. 네.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위험했는데 지금은 노동시장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 논의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파조차 금리 인하 논의 적절하다고 얘기한 거는 그럼 시장에서는 이제 막 50pp도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경기 지표 갖고는 시장이 말은 많지만 실제로 시장이 텐트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전부 다 이 키워드가 뭐냐면 노동지표입니다. 노동지표. 지난번에 그래서 실업률이 4.3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 실업률 지표가 가장 중요한 올 하반기에 실업률 지표가 될 거다라는 네. 걸 이제 시그널을 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뭐 분위기가 좋아져서 뉴스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 시기에 또 이런 뉴스를 막 내놔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요즘에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 뉴스를 반도체 관련 뉴스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짧게 드릴게요. 뭐 반도체 전문가 와셨다 그랬으니까요. 네. SK 하이닉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SSD 수요 급증에 의해서 생산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AI 서버 수요의 기업용 SSD 가격이 80% 이상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서버 데이터 폭증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고용량 SSD 구매 러시가 있어서 평균 판매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물량을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전년비 4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2000포럼 2024라는 걸 했어요.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나와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때때로 나와서 굉장히 대비적인 내용들도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 하는 편입니다. 네. 요번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분간 HBM이 메이저 솔루션이 될 거다. M7에서 모두 찾아와서 우리들한테 찾아와서 HBM 커스터머직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오. 과거에 메모리가 범용 제품 성격을 띄었던 것과 달리 세대가 지날수록 맞춤형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춤형 제품 HBM4 준비를 가속하고 있고 소형 언어 모델을 활용한 AI 칩 제작을 위한 논의를 이들과 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앞으로 이럴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딱 나와서 부사장이 야 이렇게 요청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AI 칩도 각 네. M7들이 네. 자기네 맞춤형 칩으로 네. 엔비디아에 주문하든지 뭐 이렇게 네. 하겠죠, 그죠? 네, 네, 거기에 그렇죠. 맞는 HBM 달라고 예, 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뭐 또 삼성전자만 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냥 가져왔어요. 트렌드포스에서 올해 뭐 디램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이건 다 네. 아시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HBM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아시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퀄 통과 이후에 적시에 제품을 출할 수 있도록 HBM3E 웨이퍼 생산을 시작했다. 좀 조금 뉘앙스가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여태까지 들었던 거랑 네네. 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분이니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네. 국내 이커머스 업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알리테모 시인 공세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월 평균 퇴사율 월입니다. 오아시스 5.8%, 컬리 3.9%, 11분과 3.2%라고 해요. 대부분 비정규직 위주로 이제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이 힘들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더 낮춰야 되고, 네. 그러면 생산 단가 낮춰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인력은 더 많이 못 쓰고, 네. 생산 효율화는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고대해졌다고 이 기사에 보면 그렇다. 갈아놓고 있군요. 네, 그래서 퇴사율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희망퇴직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참 힘든 시기를 또 이쪽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명이 직원이면 너댓 명은 한 달에 예. 너댓 명씩 나간다는 예, 거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한동안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쪽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힘든 구간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진짜가 되겠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레츠라고 알레츠 이거 얘기 시간 오래 어쨌든 투자 못 받아서 이제 그만둔 이커머스도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 못 받은 것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력이 너무 힘든 것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 구조조정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네. 지금 문 닫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VC들이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전에 한번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VC들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VC들이 투자를 해주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해결을 하려고 다른 거 못 한다는 거예요. 아.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쪽이 지금. VC도 힘들고 예. 벤처들도 힘들고. 예. 네.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또 주요 이슈들 몇 가지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석 전까지는 휴일이 거의 없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가요? 추석엔 좀 근데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제예요? 9월 중순인가 그래요? 이제 2, 그러니까. 3주 남았는데요. 추석 좀 아, 빨리. 그밖에 안 남았어요? 예. 아, 그래요? 오히려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아, 할만하네. 16, 17, 18일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2, 3주 남았어요. 아, 그래요? 아, 또 그거 보고 가면 되겠네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유, 좋습니다. 그렇게 뭐 추석 같은 거 연휴 네. 껴있을 때는 또 우리 PRC 괌 한번 가야죠. 가야죠. 네, 가야죠. PRC 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